콘크리트 기사 너도 합격할 수 있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예, 콘크리트 반입 시험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죠. 슬공염. 예,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슬럼프 테스트입니다. 일단 40mm가 넘는 굴재가 있으면 제거 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료를 양으로, 높이로 아니고요. 슬럼프 콘의 양 개념으로 한 층 한 층 한 층, 그래서 3계층으로 나눠서 하고 각 층당 25번을 다집니다. 다진 봉의 깊이는 3계층으로 달릴 때 아래층에 거의 각각 도달할 정도로만 해서 다짐을 하면 되겠고요. 슬럼프 콘에 시료를 채우기 시작하고 콘을 들어 올리기를 해서 종료할 때까지 총 시간이 3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슬럼프 콘 벗기는 시간만 슬럼프 콘이 30cm니까요. 30cm 높이에서 그 콘 벗기는 시간이 2 내지 3초로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면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기준 자체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높이 차가 아니라 같은 용적 아래쪽이 넓죠. 먼저 슬럼프 콘을 잘 젖은 걸레로 닦고 평평한 곳에서 시험을 해야 되겠고요. 용적의 3분의 1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한 7cm 정도 하고 이렇게 16cm, 30cm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25회씩 다루는데 아래층에 살짝 닿게까지, 아래층에 살짝 닿게 정도까지 찔러 넣는다. 그런 얘기 했죠. 매 층마다 25회 다짐. 그 다음에 상면까지 더 높아진 여분의 시료는 미장해가지고 깨끗이 평탄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땅 올리는 건 2, 3초로 한다. 자, 그래서 다 올려가지고 슬럼프 치를 볼 경우에 내려간 치수잖아요. 중앙부에서 공시체 높이의 차로 하는데 단위를 얼마 단위로 한다? 5mm 단위로 측정한다. 5mm 단위 숫자 아셔야 됩니다. 1mm 단위로 한다 해가지고 X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슬럼프 허용오차, 슬럼프는 우리가 현장에 쓰고 있는 게 이제 80mm 이상이죠. 그럴 경우에 슬럼프 허용오차를 얼마 두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5mm. 만약에 120mm 같으면 145mm를 넘지 않아야 되고 95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25mm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다음은 공기량입니다. 압력법 수주압력법, 공기실 압력법이 있고요. 중량법이 있습니다. 공기량 시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량시험법, 수주압력법, 공기실 압력법이 있습니다. 저번에 공기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겉보기 공기량에서 골재 수정 개수, 인공 경량 골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골재 이 수정 개수에 사용하는 골재 질량은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S by B에서 FB 곱하시면 되고,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는 SB CS입니다. 이게 지금 무주수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무주수법을 쓰잖아요. 7리터 이상 이 용적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주수법으로 할 경우엔 5리터 이상 한다. 이거 숫자도 외워야 됩니다. 굵은 골재 치수 40mm 이하. 굵은 골재가 40mm 이하 있으면 빼내고 한다는 거죠. 덮개 이 상부에는 용기의 약 5%의 공기실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주수법, 주수법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화물량, 염화물량 시험하는 장비인데요. 허용 염화물량은 1세제곱미터당 0.3kg 이내죠. 자, KSF 2587에 보면 염화물량 시험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용액 중 CL- 염소이온이죠. 0.1에서 0.5%의 염화물이온 선택 전극을 이용한다. 이게 전이차 적정법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3곳에서 20리터를 시료 채취해서 섞은 다음에 시험해야 평균값으로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취한 시료당 2번을 실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지 않은 1m 세제곱 중에 염화 물량으로 계산하는데 얼마라고요? 0.3kg 이내여야 된다 하는 거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염소 이온 분석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이온 정극법, 흡광 강도법, 질사는 정적법,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이차 정적법, 이렇게 염소 이온 분석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나머지 쓰고 해가지고 맞지 않는 것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자주 나겠죠?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단위수량 측정법에는 뭐가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염화 물량 측정법이고요. 단위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측정 방법, 정전 용량법, 단위용적 질량법, 에어메터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주파 가열법. 이렇게 뭐 숫자가 3인데 잘못됐네요. 다음은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으로 가죠.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의 시험실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로 맞춰야 됩니다. 또 채워넣기는 콘크리트 표면이 용기 가장자리에서 30 플러스 마이너스 3mm 낮게 합니다. 이 물기법 블리딩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물기를 갖다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하는 건데, 그 빨아내는 게 처음에 대략 1시간 동안은 10분마다 빨아내요. 또 그 이후에는 30분마다 물기를 빨아냅니다. 이렇게 4개 정도 나와 있는 거는 객관식 시험으로 문제내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빨아내기 쉽도록 빨기 2분 전에 약 50mm 두께 블록을 용기 한쪽에 괴입니다. 그러는 건 물기가 한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아들이기 쉽겠죠. 식어로도 가끔 나오는데요. 블리딩 양, 윗면의 면적분의 블리딩 물의 양입니다. 그러면 블리딩 율은요, 시료에 함유된 물이 총 양 중에서 시료 블리딩 물의 총량, 그러니까 물이 175kg 들어가 있는데 5kg 정도가 블리딩 됐다 라고 하면 170kg 중에 5kg 이렇게 되는 거죠. 시료에 함유된 물의 총량이 170일 때 블리딩 양이 5kg일 때 170분의 5, 이렇게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블리딩률을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 변화 시험, 콘크리트 길이 변화 시험이죠. 이거는 이제 건조 수축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시험 편의 치수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제 높이와 너비가 일로하게 같게 하는 겁니다. 높이 치수, 너비 치수 같은 겁니다. 굵은 물질 최대 치수의 3배 이상, 길이는 너비 또는 높이의 3.5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길이 변화 시험, 컴퍼레이터 시험에는 젖빛유리라든지 콘택트 게이지 시험과 다이얼 게이지 시험, 컴퍼레이트 시험에는 젖빛유리를 사용하고요. 콘택트 게이지 시험하고 다이얼 게이지 시험에는 게이지 플러그가 사용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길이 변화 시험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이게 요걸로 좀 문제가 나와요. 중심축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아니면 공시체의 측면 길이를 갖다 측정하는 법은 컴퍼레이터 방법과 콘택트 게이지 방법입니다. 젖빛유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컴퍼레이터 시험 방법, 게이지 플러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콘택트 게이지 시험과 다이얼 게이지 시험 방법. 이렇게 서로 문제내기가 좀 쉽죠. 다음은 비파기 시험입니다. 비파기 시험은 반발경도법, 초음파 시험법, 인발법, 이게 시험에 좀 몇 년에 한 번씩 나요. 아주 쉬운 건데도 말이죠. 반발경도법에는 슈미트 해머법이라고 그러죠. 슈미트 해머 가지고 때리는 거요. 그 반발도를 측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초음파는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만약에 이제 신호를 발신했을 때
수신했을 때 그 시간 속도 재는 거죠. 그리고 인발법, 풀아웃, 인발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풀아웃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장치를 매립하는 거예요. 장치라는 게 뭐냐? 가력 헤드를 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히고 나서 그 가력 헤드를 이렇게 당겨서 뽑을 때 요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같은 힘이죠. 그래서 비파기 시험 방법에는 반발경도법, 초음파 속도법, 인발법이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반발법을 보면, 반발법은 슈미트 햄마로 이용하는데 슈미트 햄마가 각각 이렇게 다릅니다. 또 노멀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매스 콘크리트용, 경량 콘크리트용, 저강도용이 있어요. 이 강도 측정 범위가 좀씩 다르죠. 무게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노멀 타입, P는 저강도용 등 그러니까 각각 용도에 맞는 반발 경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테스트 햄머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어요. 노멀 타입 같은 경우에는 N 타입이라고 해요. 반발 경도 R을 직접 읽어요. 근데 NR 타입은 뭐냐? 레코딩, 그러니까 기록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통 콘크리트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멀, 노멀 레코드, NP형, ND형, MT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보통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테스트 해머 종류가 아닌 거는 P형, L형, LR형, M형 이용되겠죠. 그죠? M형은 매스 콘크리트 타입입니다. 경량, 라이트, 저강도형은 P형이에요. 댐이나 활주로용에 이용하는 테스트 해머는 뭐냐? M형입니다. 그러면 슈미트 햄머 빗박이 시험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슈미트 햄머 테스트 엠빌이죠. 테스트 엠빌로 측정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측정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해머를 가지고 측정면을 평탄한 곳을 선정하는데 도장된 거나 피막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 제거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철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매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철부를 그라인더로 분말을 그 다음에 연말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분말이 있으면 값이 다르니까 그 분말도 다 제거합니다. 만약에 이 코너 부재의 코너 부위에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의 값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 코너 모서리부에서 10cm는 떨어져야 된다 라는 거고요. 부재 두께가 너무 얇으면 퉁 쳤을 때 이 값 자체가 모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 두께가 10cm 이상의 부재에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20점을 격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데요. 3cm 이상, 왜냐면 서로 가까우면 먼저 퉁친 값이 이쪽에 영향 미쳐서 헤어 크랙이 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cm 이상의 벌어진 길이로 하고요. 종렬에는 횡렬에는 5, 그러니까 4개가 있고 5개가 있고 총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표면에 슈미트 햄머로 직각을 유지해서 타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타격 중에 함몰된다든지 한다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측정값을 버리는 겁니다. 타격 측정 후에 이 값 자체를 이렇게 보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타격 방향이 아래 방향이라든지 윗 방향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이 스프링이기 때문에 값 자체가 더 되거나 덜 되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델타 R1으로 보정하고요. 콘크리트 표면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거나 수비진 상태가 되면 값이 다르니까 그것도 보정을 해요. 또 상호 위아래에서 압축 응력을 받고 있다면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게 보정한 상태에서 보정 반발 계수를 구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28일 됐다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28일이 넘거나 안 됐거나 하면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령에 대한 보정을 합니다. 측정된 20개, 그러니까 종으로 4개, 횡으로 5개였죠. 그래서 20개의 평균값을 구해서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벗어난 경우의 값은 제외하고 평균값을 제거합니다. 그럼 그 평균에서 또 20% 벗어난 시험값이 1개, 2개, 3개일 경우에는
그 17개 가지고 아니면 18개 가지고 해요. 그러나 4개 이상인 경우 같은 데는 그 시험값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 다시 시험을 원점에서 합니다. 초음파법은 이렇게 발진자가 있고 수진자가 있고 초음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진자 수진자를 위아래에 이 직접 된다고 하면 직접 해서 신호를 보내면 직접법, 아니면 이것처럼 옆으로 직접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된다고 하면 간접법, 반직접법은 뭐냐? 직각으로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속도법에 어떤 법이 있느냐? 신문지 딱 내게 줬죠. 그래도 직접법, 간접법, 반직접법이 있다. 이렇게 옆으로 되는 거는 그러니까 간접법. 그 다음에 마주보고 되는 건 직접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음파 속도는 압축 강도라든지 균열 깊이, 전파 속도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균열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진자를 했을 때 신호가 균열 때문에 일로 가지 못하고 균열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에 의해서 이 균열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균열 깊이를 알 수 있는 초음파 속도법 뭐가 있느냐? 문제 내기 좋죠. T법, TC, T0법, BS법입니다. BS법 같은 경우는 발진자와 수진자를 균열 계구부에서 15cm, 30cm로 배치하고요. T0법은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이런 법에 대해서도 눈으로 익혀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초음파 속도법, 초음파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느냐? 콘크리트의 함수율이 증가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또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양생 조건, 수변 양생일 때 함수율이 높은 거랑 똑같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안에 철근이 매입됐다고 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고강도나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반대로 속도가 느려진 부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온도 변화, 콘크리트 온도에 대해서는 초음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균열이 있다면 초음파 도달 속도가 어떻게 할까요? 증가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균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초음파가 못 가잖아요. 균열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죠. 실제는 이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균열 밑으로 해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균열이 안 났을 때보다 도달 시간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발법, 빗박이 시험에는 뭐가 있다고요? 슈미트 햄마, 초음파, 인발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볼트 같은 걸 갖다가 심어놓고 뽑힌 내력으로서 압축 강도를 평가하는 거죠. 이 시험법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상관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 대신 단점으로는 미리 매립철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하고요. 또 인발법 시험 후에는 이 부분이 뽑혔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겠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또 빗박이 시험법에는 철근 부식 측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철근 이 부식 유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덜어내고요. 이게 전이차를 측정하래요. 그 전이차로 이 철근이 부식된 날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철근 부식 측정법에는 자연전이법, 전기저항법, 분극저항법. 말이 뭐 헷갈리지만 어쨌든 시험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외에 하나 쓰고 하니까 이 세 가지 법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중성화 시험법에는 뭐가 있나요? 페노프탈레인 용액 뿌리는 거죠. 1% 페노프탈레인 알코올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알칼리 지역, 그러니까 열화되지 않은 강알칼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붉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붉은 보라색. 그러나 만약에 그 열화가 됐다.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면 열화가 되겠죠. 그 열화된 부분에 뿌리면 강알칼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보라색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콘크리트, 그게 이제 강알칼리니까 콘크리트에서는 붉은 보라색을 띠는데
열화된 콘크리트에서는 중성화된 콘크리트죠. 색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성화 깊이 측정하는 방법도 나와요. 예, A 루트 T입니다. A 루트 T. 그래서 루트 T, 콘크리트 만약에 16년 했는데 뭐 3mm가 중성화됐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년 걸렸을 때는 몇 미리 정도가 중성화될 거냐 추정한다라고 하면 뭐 이 A 루트 T에다가 해서 특정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중성화 방지 대책으로는 일단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이 피부 두께를 증가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한다는 건 결국 밀실한다는 거고, 콘크리트 다짐 및 양생을 절치저해해서 수밀성을 높이는 겁니다. 다음은 동결융해 시험법. 동결융해 시험법에는 수중동결 수중융해법, 기중동결 수중융해법이 있다. 이 동결융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A제를 넣는 거죠. 그래서 공기량을 3 내지 6% 이상 확보해서 콘크리트가 동결융해를 했을 때 그 동결융해 때문에 균열이 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